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에는 이제 고금리에서 완화의 시대로 금리를 점차 인하하는 그런 시대로의 전환이 예정된 해죠. 그러니만큼 많은 분들이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 미국 빅테크에 투자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전문가를 좀 모셨고요. 해당 부분의 투자 관점에서 좀 조언을 들어볼까 합니다. 잠깐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ETF 컨설팅 팀의 안정진 팀장입니다. 예. 네. 팀장님, 네. 굉장한 훈남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네. 오늘 이래로 네. 여기저기서 네. 많은 섭외를 받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빅테크에 워낙 네.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죠? 네네. 네, 코인도 뜨거운데 빅테크에 대한 관심도 뜨겁고, 특히 AI 반도체 영역에 네. 좀 관심이 많습니다. 팡이라는 단어도 등장했고, M7이라는 단어도 등장했고, 그만큼 이 투자 열기가 좀 뜨거운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투자, 네. 올해도 계속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계속 해야 된다라고 네.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상승이 좀 있었던 섹터고 테마잖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 올해를 좀 놓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중국의 경기 침체라든지 또 이벤트적으로는 그런 미국의 대선이라는 또 이벤트가 있고요. 네.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좀 예상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좀 확대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길라잡이로 딱 기준점을 잡아야 될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빅테크 종목들의 그런 실적을 보면 작년부터 굉장히 견조하게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의 기대치도 이미 높아져 있어서 그런 시장의 실적 예상치도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올해 이제 실적 발표를 한 것을 보면 그것 이상의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계속해서 좀 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적 측면에서 계속해서 올해도 이런 실적이라든지 유동성 쪽에 쏠림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빅테크 쪽의 투자도 올해도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일단 2024년에도 네. 삼성 자산운용에서 네. 빅테크 투자 유효하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네. 그럼 먼저 가볍게라도 네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삼성 자산운용에는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네.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AI를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그런 10종목의 대표 빅테크 종목들의 동일 가중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ETF이고요. 네. 그리고 이 ETF는 원래 이름이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라는 ETF였는데 올해 2월 27일에 명칭을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네네. 지금 그 상품의 이름을 바꾸셨다라고 네. 하셨는데, 더 궁금한 게 뭐냐면 작년에 네. 이 코덱스 빅테크 10 이 ETF가 실적이 어떠했는지 먼저 좀 검증을 하고 싶어요. 네네. 네, 작년을 검증하고 네. 앞으로 어떨지를 지금부터 토론을 네네. 해보고 싶은데 네. 작년에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ETF 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내에 상장된 모든 ETF들 중에서 레버리지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좀 보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종목 구성이 좀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그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7종목에 저희가 추가로 알파 3종목 해서 총 10종목의 동일 가중 방식으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10종목의 지수, 그리고 대표적인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이렇게 해서, 그래서 차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미국의 빅테크 10종목 그리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의 그 ROE라는 지표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ROE가 25%까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22년부터 ROE가 급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이 ROE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이익의 쏠림이 이런 미국 빅테크 쪽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 속도가 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자산운용에서 출연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독자분들께 네. 계속 약간 매의 눈으로 네네. 마치 검사가 취조하듯이 네. 계속 좀 질문을 계속 드립니다. 네. 분위기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분위기,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계속 좀 질문을 좀 날카로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히 팩트 중심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 미국 빅테크 10 ETF에서 어떤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아, 네. 최근에는 그 미국 빅테크 종목들도 워낙 좀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어떻게 그룹핑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좀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그리고 아마존을 M4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기에 또 구글을 추가를 하면 또 빅5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에 애플이랑 테슬라를 추가를 한 게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해서 M7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7종목을 저희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에서는 모두 가지고 있고요. 시가총액이라든지 그리고 뭐 거래량 그리고 실적 등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3종목을 더 선별을 해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넷플릭스, 그리고 브로드컴 이렇게 3종목.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따로 부연 설명이 좀 필요 없는 그런 잘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 미국의 대표 빅테크 종목 10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의심쩍은 질문을 드리면 일단 요즘 2024년은 키워드가 AI고 말씀하신 이 빅테크 기업들도 물론 AI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역시 지금의 행보를 보면 오픈 AI를 빼놓을 수 없고 또 오픈 AI가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이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은 포함이 안 된 걸까요? 아, 엔비디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분들이 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종목들이 다 좋아하는 애정을 갖고 보시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이 빅테크 ETF가 참 많잖아요. 정말 그런 투자하는 종목들이 매우 유사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 드리는데 유독 이 코덱스 빅테크 10 ETF 말씀하신 이 상품이 작년에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ETF와의 차이점 그게 뭐가 있는지 제가 굳이 뭐 홍보하러 오셨지만 이 상품 말고 더 나은 상품이 있을지를 좀 궁금해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 독자분들께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차이가 뭐가 있는지 그런 걸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미국의 빅테크 대표 종목 10종목에 동일 가중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동일 가중 방식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작년에 우수한 성과를 냈던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테크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에서 언제 혁신 기술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지를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대표 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또 전기차, 애플 같은 경우에는 또 IT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분야의 대표 주자인데 어느 쪽이 더 먼저 AI라든지 이런 쪽에서 혁신 기술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총 가중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일하게 비중을 좀 분산하는 것이 더 유효한 테마이고 섹터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ETF의 그런 비중을 결정하는 방식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랑 동일 가중 방식이 있는데 시가총액 가중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 더 많은 비중을 편입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저희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같은 경우에는 10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종목당 n분의 1씩 10%씩 동일하게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을 보시면 총이 상위가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었는데 이쪽도 물론 상승을 하긴 했지만 더 높은 세 자릿수 상승을 보인 게 상대적으로 시총이 낮았던 뭐 메타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쪽에서 더 높은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10종목을 비중을 편입을 하다 보면은 상위 3, 4개 종목에 전체 비중의 한 70%가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일 가중 방식으로 메타라든지 엔비디아 같이 시총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기업들에도 비중을 높게 가져갔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에 그렇게 높은 ETF의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말씀하신 게 유독 갖고 계신 그 상품이 동일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근데 잠깐 한번 좀 검증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상위 10대 기업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쭉 나열하면 1등부터 3등의 시가총액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ETF를 구성한다면 네, 예를 들어서 1위가 더 큰 1위로 갈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10위가 1위로 가는 동안 주가의 상승의 흐름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동일 가중 방식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겠다. 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의 네네, 생각에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시총이 높은 종목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방식보다 규모에 상관없이 이 10개 종목을 그냥 10%씩 네. n분의 1 해서 담고 있는 그런 투자 방법. 그게 이제 동일 가중 방식인데 네. 이게 더 나은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최근에 좀 상위권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걸 시총 가중 방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었다면 엔비디아는 굉장히 좀 미미한 비중으로 편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상승을 ETF의 투자 수익률로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각 종목들을 10%씩 동일하게 이렇게 나눠서 담고 있다면 충분히 엔비디아의 상승도 투자 수익률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동일 가중 방식이 빅테크 투자에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네. 토론 예. 방송이니까 네, 또 여쭤보고 싶은데 네, 너무 꼬치꼬치 캐물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동일 가중 방식이 10개 기업 중에 하위 기업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익률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공감합니다만 네네. 그건 가정이 어쨌든 10개 기업 중 하위에 있던 기업들이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전제일 때잖아요. 네, 네, 근데 반대로 10개 기업 중 뭐 7, 8, 9위, 10위 정도 하는 기업들은 네, 네, 오히려 더 떨어지거나 네, 네, 밑으로 네, 그리고 위에 1, 2, 3위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네, 더 격차를 벌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정할 때는 수익률이 더 부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이 더 주가 퍼포먼스가 좋을 때는 당연히 시총 가중 방식이 더 좋은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어떤 테마냐 어떤 섹터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계속해서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거는 반도체 시장에서는 또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성장주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섹터에서 혁신 기술이 나올지 모르는 때에는 그렇네. 네, 동일 가중 방식으로 다양하게 분산해서 예. 네, 비중을 골고루 가져가는 게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투자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 저도 네. 공감이 갑니다. 빅테크 기업으로 한정한다면 어떤 기업들이 유독 뭐 경쟁력 있는 네.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갑자기 1위로 팍 튀어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가능성에 더 베팅을 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동일 가중 방식이 더 유리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저 질문이 너무 날카롭지 않았습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을 감사합니다. 예리하게 또 잘 받아주셔서 정말 고수 많은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네. 가지 네. 또 예리한 질문 할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ETF의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바꾼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이 ETF가 처음으로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그 팡이라는 이름의 종목들이 미국의 빅테크 시장을 좀 주도하던 그런 네. 시절이었습니다. 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그 팡에서 F가 페이스북인데 지금 이름을 또 메타로 바꿨지 않습니까? 바꿨으니까. 네, 그래서 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빅테크를 여러 그룹을 지으면서 또 여러 이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10개 종목, 이제 빅테크 쪽에 10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직관적이고 이런 변화를 좀 포괄할 수 있는 이름을 고민을 하다가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날카로운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만 네. 또 날카로운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3년에 퍼포먼스가 좋았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네. 통상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럼 고점 찍은 걸 왜 들어가느냐 하는 네.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2023년에 성과가 좋았으니까 네. 그러면 그런 성과 좋은 기업들을 많이 담고 있는 이 ETF 상품은 네. 상대적으로 2024년에 퍼포먼스가 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충분히 뭐 네. 차트로만 봤을 때는 네. 이걸 지금 어떻게 들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도 최근에 뭐 자고 일어나면 계속 뭐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S&P 500만 보더라도 S&P 500의 상승을 EPS도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그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S&P 500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실적이 빅테크 쪽이 뒷받침이 안 되고 올라간다라면은 S&P 500 전체의 이익에서 빅테크가 차지하고 있는 이익과 시가총액에서 빅테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네. 괴리가 지금 좁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빅테크 쪽이 이런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승이다. 건강한 상승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의 견해를 좀 붙여볼게요. 네네.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다 공감하듯이 선행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다음 분기에 나타날 실적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실적 좋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네.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 실적이 꺼져버리면 네. 이건 버블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앞으로의 실적이 좋을 거라 생각하고 투자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그 이후에 다음 분기 그리고 그 다음 분기의 실적이 네. 오히려 계속 더 좋아요. 네. 그럼 주가는 이게 고점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게 기술적 투자예요. 아,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기술적 투자를 왜 안 좋아하냐면 주가만 보는 거예요. 네. 실적하고 비교해 보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 네. 주식 차트만 보니까 이미 많이 올라 있어. 그럼 사지 말아야 돼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올라간 이유가 왜인지를 보고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갈지를 향후 실적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네.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네. 지금 올라갔으니 이제 팔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떨어졌으니 이제 바닥이라고 더 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3년에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이 주가의 상승의 흐름이 좋았고 네. 또 2024년, 25년까지의 실적 기대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23년에 좋았다고 24년에 안 좋을 거라고 판단하기보다는 23년에 좋았는데 24년에 그 흐름을 이어가겠구나. 네. 이렇게 판단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 네.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아니요. 네, 저는 감사합니다. 저의 견해를 아,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질문이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어요.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엔비디아 네. 2024년 들어서도 정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상승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24년에 갑툭 튀가 아니에요. 갑자기 튀어나온 네. 게 아니에요. 23년부터 그 맞습니다. 실적의 흐름이 네. 뒷받침됐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이 가장 그 밸류에이션 우려가 네. 좀 높은 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장 좀 많이 집중되고 있는 네.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네. 좀 견해를 여쭤보고 싶어요. 또 더군다나 네. 지금 ETF 안에 네.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견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워낙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앞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면 굉장히 좀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렇죠.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도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적을 항상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엔비디아가 2023년부터 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놀라운 상승을 보였는데 실적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주가만 그만큼 올랐다면 버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적을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오히려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실적을 대비한 실적을 고려한 그 주가를 보면 그걸 이제 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2023년 급등하기 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도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빅테크 기업들 중에 하나이고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뒷받침된 상승이었다. 그리고 지금의 밸류에이션 수준을 봤을 때는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 부분도 저도 공감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네. 소위 우리가 이름 부르는 버블에 해당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IT 버블이 있었고, 그러니까 IT 산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산업의 혁신과 보급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근데 네. 그것 이상으로 돈이 더 많이 담겼던 거죠. 버블이라는 것은. 근데 근래 들어 2020년대 들어서는 뭐 메타버스 버블도 네. 있었고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또 NFT 버블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산업적인 지형 변화는 있어요.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네. 있는 그 산업적인 그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는 있어요. 네. 근데 그 기대 이상으로 자금이 유입됐었던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질문인데요. 단순하게 그냥 높은 상승률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다. 그죠? 실적이 뒷받침되는지를 봐야 된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유 있는 상승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네. 그런 관점이신 것 같고 그 부분에도 저도 굉장히 강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어떤 분들에게 네. 이 코덱스 빅테크 10 네. ETF를 투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네. 의견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적절한 건 아닐 수 있어요. 네, 네. 어떤 분들에게 유독 적절할 수 있을까요? 네, 그 AI를 지금 현재 주도를 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그런 빠른 성장을 좀 투자로 연결시키고 싶으신 분들한테 좀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 금리 인하에 대비해서 이제 환 변동 리스크 없이 좀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환율이 1,300원 위에서 계속해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동안의 이제 장기적인 그런 환율의 레벨을 봤을 때는. 환율의 네. 한 10년 평균선은 한 1,100원에 맞습니다. 가깝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의 이 1,300원 이상에서의 이 환율이 환전을 해서 미국의 주식을 직구를 하심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ETF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가 되어 있는 ETF이기 때문에 그냥 국내에서 더 이제 그런 환 변동 리스크 없이 좀 더 간편하게 ETF를 통해서 미국의 빅테크 주식의 그런 상승에만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ETF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특정 투자자들에게만 매력적인 게 아니라 네. 모두에게 매력적인 거 아닌가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네. 그냥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네. ETF 상품 네. 이걸 좀 한 줄로 네. 요약적으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 빅테크 10종목에 동일 가중 방식으로 환해지를 하는 ETF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 정리가 잘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경인남과 네. 토론합시다. 네. 이 시리즈에 처음 출연하셨는데 네. 그냥 소감을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주셔도 좋고 네.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교수님 그 채널을 통해서만 뵙다가 이렇게 네. 직접 뵙고 실제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영광이었고 아, 좋은 제가-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ETF는 원래는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네. ETF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서 혹시 뭐 검색이 안 되신다거나 뭐 그래서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저희 코덱스 미국 빅테크 ETF를 잘 활용하셔서 성투하시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 경제 공부하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특히 네. 미국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조언이지 않을까. 물론 홍보 차원에서 출연하셨지만 네, 이 정보 자체가 의미 있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갖게 됐고요.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